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게 된 카이테크법인의 장호영 변리사입니다. 본 방송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촬영되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스타트업들에게 지식재산권은 마치 보험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엄청난 이득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보유하고 있다 보면 힘든 순간에, 나중에 급박한 순간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보험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강의를 준비할 때 그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전문가 수준의 지식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것만 본 강의에 담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변리사와 함께하는 지식재산권 훑어보기로 잡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요새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펭수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 전부터 소녀시대, 21, 동방신기도 상표 브로커에게 당했다라는 어떤 기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사의 방송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에서 덥죽덥죽이라는 메뉴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방송이 나온 뒤에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덥죽덥죽이라는 상표를 출원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 흔히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유명해야 이런 분쟁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 코카콜라 산하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라는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 부산의 소규모 카페인 망고 몬스터에게 이 몬스터라는 상표를 몬스터가 상표 출원했고 등록 결정이 됐었는데요. 등록 공고가 나왔을 때 이의 신청도 하고 등록이 됐을 때 무효 심판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인의 상표를 조금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기업이 아주 작은 소상공인에게까지 이런 분쟁을 발생을 시키는 사례도 번번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 본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최대한 미리 사전에 지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분쟁, 상표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나 디자인 분쟁도 마찬가지고, 특허 분쟁이 발생을 하면요, 특허권자라는 권리자가 있고 실시자, 그러니까 침해로 의심되는 자, 침해가 우려되는 자를 실시자라고 합니다. 실시자에게 먼저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경고장을 발송하면 보통은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경고장을 받았다 하면 내용증명을 받았다라는 말로 쓰이긴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절차에서,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송한 시기, 수신한 시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그 시기에 보냈다라는 증명하는 우편 제도고요. 그래서 침해 경고장을 발송을 하면 실시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러한 내용이 담깁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제품은 우리 특허권의 몇 호의 특허 권리 범위를 침해하였다. 당장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제작한 제품들 다 폐기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사항들을 기재를 해서 경고장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실시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증거들을, 폐기한 증거, 더 이상 온라인상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증거, 혹은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답변서를 발송을 하겠죠. 하지만 실시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경우에는 나는 그러한 경우가 없다. 당신이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경고는 나에게는 무방한 경고다라는 내용을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특허권자는 민사 또는 형사
이제 소송을 법적 분쟁 절차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처분과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침해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혹은 판매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이 워낙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어떤 확실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본안소송,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판매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시자 입장에서는 가처분이 결정되면 이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이제 판매도 못하고 더 이상 광고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형사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자가 고의로 좀 침해했다라고 입증이 되면 이제 형사로 침해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시자 입장에서는 민형사에 대해서 또 소송에 대응을 하고 심판 청구, 이제 특허 심판원에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든지 무효 심판이라든지 이런 심판 청구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분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 변리사나 변호사가 수행할 일들이고 적어도 우리한테서는 우리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창업자들한테서는 지식재산권이 어떤 건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본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나뉠 수 있는데요. 신지식재산권은 사실 이번 강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있고요.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을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히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사실 목적이 조금 달라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권이고요. 저작권은 이 저작물, 그러니까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문화 보호를 따르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한자를 풀어서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특별할 특자에 허락할 허를 씁니다. 그래서 특허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특허권자에게 발명의 독점을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명을 혼자만 쓸 수 있도록 혹은 특허권자가 허락한 사람에게만 그 발명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특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표인데도 우리 상호는 특허를 받았다라는 용어로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명확히 이 용어는 구분되는 용어고, 특별히 허락하는 거는 이제 발명의 독점을 특별히 허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명, 즉 기술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일단 특허법에는 이 발명에 대해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발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발명에 해당되는가라는 논의가 조금 많았는데요. BM 발명,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메서드 발명 역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도 물론 발명을 받을 수 있고요, 특허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인데 과연 이게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냐 또 많이 논의됐지만은 일단은 우회적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저장장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시 발명이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 그게 소프트웨어건 아니면 어떤 서비스건 아니면 정말 제품에 구현된 기술이건 모두 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특허법에는 이제 한정 열거적인 이제 거절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거절 사유를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특허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절 사유만 피해가면 되는데, 그 거절 사유 중에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거절 사유만 뽑았습니다. 일단 특허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원한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허의 출원과 특허의 등록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출원은 말 그대로 특허청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은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를 심사해 본 결과 등록해 줘도 좋다, 그러니까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비로소 등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권리는 등록이 되어야만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뭐 마케팅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들 합니다. 특허 출원만 해놓고도 이제 어떤 제품 옆에다가 특허 출원 뭐 10-2021-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써놓고 이제 많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은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일 뿐이며 그 의미가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물품을 구매하실 때 특허 출원이라는 말 보고 혹시 현혹돼서 구매하시는 일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그 부류가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발명된 기술이 등록이 돼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누가 먼저 발명했냐 이걸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선발명주의였다가 선출원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워야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신규성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요. 특허는 이제 발명의 독점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이 새롭지 않으면 굳이 독점을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가 등록되기 위한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발전된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새롭다라는 기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얼만큼 개량이 돼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고 하는 발전된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이걸 진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사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새로운지, 왜 발전된 건지, 왜 진보성을 갖추었는지 이제 특허 출원 문서에 그거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출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되어야 되고 새로워야 되고 발전된 기술만이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으로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 이러한 특허 출원번호, 등록번호로도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보시면 특허 등록 공보라는 게 이제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적으면 10장, 많으면 뭐 50장, 100장 이렇게 됩니다. PDF 문서로 발급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특허로 보호받는 보호 범위인가 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청구항을 봐야 됩니다. 청구항은 말 그대로 내가 권리를 청구하는 기재 요소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곧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신규한 것인가 아니면 발전된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에게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그 특허권을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그 청구항 부분을 참고하셔서 과연 내가 쓰고 있는 기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그 해당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 범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먼저 이 실시 기술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청구항이 이러한 범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구항과 실시 기술이 동일하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상대방의 청구항, 즉 특허의 권리 범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입니다. 근데 청구항에다가 어떤 특정 부가 기술을 더했을 때 과연 이게 침해인가? 라는 문제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에 특허권이 그냥 일반적인 의자가 특허권이 나와 있을 때 내가 그 의자에 바퀴를 붙였을 때 과연 이거는 내가 특허를 침해한 건가? 라는 판단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시 기술이 청구항에 기재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강학상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이라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긴 한데요. 청구항에 기재된 게 실시 기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바퀴를 붙이든 손잡이를 붙이든 등받이를 붙이든 목받이를 붙이든 어쨌든 청구항에 기재된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구항은 그대로 쓰고 있고 거기다가 특정 요소를 부과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침해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특허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뭔가 덧붙여서 사용했는데 침해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특허권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청구항에 어떤 부가적인 기술을 추가한 것은 침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청구항과 일부만 동일하다. 그러니까 청구항에 기재된 게 1, 2, 3, 4, 5인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1, 2, 3만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법률상, 판례상 인정되는 균등론이나 이런 다른 부가적인 법령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청구항과 일부만 동일하다라는 것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실시해야 침해가 성립하는 겁니다. 실제 예제로 한번 보자면 청구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이라는 구성 요소와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 상기 밑판의 한 변에 부착되어 상기 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뒷판으로 구성된 의자. 이 청구항을 해석할 때 일단 이 청구항의 맨 끝을 보시면 의자라는 게 결국 특허권이 발생한 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끝에 의자라는 게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이 의자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밑판과 이러한 다리와 뒷판, 등받이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분홍색 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밑판에 부착이 되어서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밑판의 한 변에 부착이 되어서 이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할 수 있는 뒷판으로 구성된 의자라고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의자를 판매하고 있을 때 이 특허권자는 당연히 저한테 이제 침해를 묻게 되고 저는 이전에 봤듯이 청구항과 실시 기술이 완전히 동일한 것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러한 스툴, 바 의자죠.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이 존재하고요.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떠받치는,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뒷판이 없죠. 뒷판이 없으니까 이거는 설명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침해가 아닙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야 모든 구성 요소들을 실시해야 침해를 구성합니다. 여기서는 뒷판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밑판과 다리를 포함하고 뒷판도 포함하고 손잡이 또 손 받침대도 포함하고 바퀴도 포함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여기서 밑판과 뒷판 그리고 다리를 모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런 것만 보시면 일단 청구항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 특허권을 보시면 청구항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특허 용어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한테는 워낙 익숙한 용어지만 용어가 굉장히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도 권리 범위를 해석하는 게 가장 메인이 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복잡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 범위 해석은 이제 어떠한 원칙으로 권리 범위를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범위의 해석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실제 일을 하면서 이제 치매 검토나 치매 감정 의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 그거를 할 때 저희가 드리는 시간이 거의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제 그 권리 범위 그 특허권의 청구안과 그 특허법에 기재되어 있는 뭐 발명의 설명과 아니면 심사 과정에서 진행됐던 어떤 제출됐던 의견서나 보정서 이런 걸 모두 다 참작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거를 비교를 하고 또 이제 관련된 이미 공개된 자료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허는 신규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특허다, 잘못 등록된 특허다 라는 논리도 세우기도 하고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가 특허를 등록해야 될까? 누가 특허로 이제 보호를 하면 좋은가라는 것도 제가 주변에 많이 특허 출원하시는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술 기반 기업은 당연하게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등록해야겠죠. 기술 기반 기업은 당연히 특허를 등록을 해야 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플랫폼 기업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자체가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특허로 등록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상 플랫폼도 특허로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고, 저희가 그 서비스 자체를 등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수행하는 어떤 전자장치들을 결합해서 등록이 어찌 보면 약간 우회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BM 발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BM 발명도 전자장치랑 결합해서 이제 출원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보면 정부나 지자체 용역 수행하시는 기업들이 특허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건설이나 건축 쪽에도 많이 필요하시고요. 왜냐면 그 용역사를 모집하는 입찰 내용을 보면 특허공법이 적용된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용역으로 뭐 어떤 회사를 이제 계약을 맺고 썼는데 그 회사에 특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굉장히 꺼리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도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술들, 어떤 그런 것들을 특허로 보호받으시면 좋습니다. 특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상표입니다. 상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한자를 조금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장사상자에 표시할 표입니다. 장사상에 표시할 표인데, 그렇다면 내 장사를 표시한다 라는 게 결국 상표가 됩니다. 자, 본인의 사업을 표시하는 수단이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혹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표시하는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이런 마우스에 표시되어 있는 혹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마우스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삼성이라는 거는 이 마우스가 제작된 제작사의 출처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마우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고요. 그리고 여기 기재된 걸 자세히 보면 제조자, 뭐 삼성전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 마우스 제조 판매업을 표시하기 위한 어떤 삼성전자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로 설명드리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폰 판매자 혹은 핸드폰 제조자의 사업을 표시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됩니다. 예전에는 상표랑 서비스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됐었는데요. 이게 용어가 합쳐져서 이제 다 그냥 상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표는 상호라든지 본인의 상호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자,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 또 어떤 요건을 지켜야 되느냐? 먼저 아까 특허와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한 상표가 보호가 됩니다. 이것도 먼저 출원해서 등록을 인정받은 상표가 곧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것이 요구가 됩니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을 것이 요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상표의 정의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을 표시하는 수단인데 타인의 사업과 유사하다면 본인의 사업을 과연 잘 표현하는 수단인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해요. 수요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수요자가 삼성과 삼송을 봤을 때 과연 혼동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로 식별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별력은 33조, 상표법 33조 1항 1호 내지 7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호, 7호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해가지고 그냥 식별력 자체를 없으면 등록이 안 되게끔 상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먼저 출원되고 타인의 등록 상표와 비유사하고 식별력을 갖춰야 등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식별력이라는 거를 간단히 다시 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의 사업을 표시하는 수단, 즉 본인이 타인의 상품 혹은 타인의 사업과 구별되기 위해서 표시하는 수단을 상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별력이라는 것은 자기의 상품과 자기의 사업과 타인의 상품 혹은 사업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곧 식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별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3조 1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통 명칭 표장, 관용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명칭 표장이라고 하면 상품 혹은 그 서비스업 자체의 이름이 보통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마우스라면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이면 핸드폰,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통 명칭 표장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표로 스마트폰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한다면 과연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재가 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한 건지 아니면 이 제품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재를 한 건지 전혀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명칭 표장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용 표장도 식별력이 없습니다. 관용 표장은 보통 명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어떤 과자 같은 경우에 땡땡깡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NET, 넷으로 쓴다거나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관용적 표현, 그러니까 보통 명칭이나 관용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LG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이제 LG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단어 자체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보통 명칭이 있지만 LG라는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다른 상품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통 명칭 표장이나 관용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은 거절 통지를 받는 규정이거든요. 성질 표시 표장, 성질 표시 표장인데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는 이제 식별력이 없는 상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상품 자체의 어떤 성질을 표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질 표시 표장. 상품 자체의 성질을 표시하는 건데 그 상품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직감케 하는 상표. 예를 들어 촉촉한 초코칩. 이 초코칩은 촉촉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촉촉한 초코칩. 혹은 맛있는 라면이라는 게 뭐 라면인데 맛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시 표장. 그리고 뭐 미라클 로션. 이런 기적의 로션, 엄청 바르면 엄청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효능을 직감케 하는 로션. 인진쑥 에센스. 인진쑥이라는 쑥이 어떤 원재료가 들어간 에센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장은 사실 그 말 그대로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이기 때문에 그 성질만 표시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다른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그 식별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질 표시 표장이 가장 많은 거절 이유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거절 이유가 많이 나올 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네이밍을 할 때 그 브랜드 이름만 들었을 때도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는 건지 어떠한 제품을 의미하는 건지 좀 암시적으로나 직감케 하는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성질 표시 표장을 브랜드명으로 해서 뭐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는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성질 표시 표장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가지고 오세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를 정말 브랜드 네임을 고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을 하셔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참 바꾸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상표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좀 바꿔서 오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 표시 표장, 그리고 이거는 직감케 하는 표장입니다. 직감케 하는 표장이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암시적인 것만으로 거절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감하게끔 만든 것만 거절이 되는 거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다 혹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법하다 라고 하면 본 33조 1항 3호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정만으로 직감케 되는 상표.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언제건 이제 뭐 대학교 같은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대학교 예전에 그 화장품 쪽 만드는 대학교에 가서 먼저 이제 요새 졸업작품 할 때 이제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가서 엄청 강조를 드리고 이러한 브랜드 네임을 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이제 졸업작품이 끝날 때 갔는데 다 이걸 쓰고 계세요. 그래도 워낙 이제 뭐 자기 이제 효능이나 어떤 용도나 이런 걸 좀 밝히고 싶어 하니까 이걸 많이 쓰는데 뭐 한방 샴푸, 한방 에센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브랜드 네임을 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크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해 오시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열심히 브랜드 네이밍 하시고 뭐 제품 패키지도 인쇄하시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어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거는 또 달리 말하면 누구든 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키워오고 열심히 브랜드의 파워를 키워왔는데 그 브랜드명을 누구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슈퍼에 가면 그 초코파이를 어느 회사에서 팔고 있는지 아세요? 오리온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리온도 팔고 롯데도 팔고 다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고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뭐
심지어 옛날에 혜태 초코파이도 있었고 다 있거든요. 그게 이 1번과 2번의 약간 짬뽕적인 문제 때문에 초코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등록이 인정이 안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초코파이의 용어가 어떻게 보면 성질 표시 표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초코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쓰였을 때는 그게 사실 성질 표시 표장으로 인정이 안 되긴 했어요. 그 성질이 과연 그 초코파이만으로 이게 뭔지 판단이 가능, 그 당시 인식으로는. 왜냐면 파이는 빵인 거고 초코파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과자류인 거거든요. 과자류에 사용됐을 때 이게 과연 그 초코파이가 성질 표시를 하는가라는 것에는 조금 의문이 있었고, 굉장히 뭐 60년대 이때니까. 그런데 그 오리온 초코파이가 처음에 상표 출원할 때 초코파이가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로 출원을 해버린 거죠. 오리온 초코파이로 출원을 해버려서 누가 봐도 이제 흔히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초코파이라는 명칭이 보통 명칭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제품 자체, 과자류 사이에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초코로 덮인 이 과자를 지칭하는 말 자체가 초코파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는 초코파이 자체에는 보통 명칭화가 되어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롯데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뭐 다 초코파이를 만들게 된 겁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도 원래 상표였습니다. 스카치 상표였는데 다 보통 명칭화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호치키스도 스테이플러의 상표죠. 스테이플러를 지칭하는 상표인데 호치키스도 보통 명칭화가 된 거고, 아스피린 같은 것도 원래는 상표인데 어떤 그 특정 의약품을 지칭하는 보통 명칭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통 명칭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떠한 명칭은 뭐 어떤 브랜드의 상표입니다 라는 뭐 문구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명칭 옆에 뭐 TM이라든지 아니면 R이라는 표시를 합니다. TM은 트레이드마크의 표시, 그러니까 이걸 나는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나타내는 의미고요. 동그라미 R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내가 등록받은 상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리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식별력이 없고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면 뭐 명동, 뭐 안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동, 안동, 서울, 뭐 이러한 지리적 명칭이 바로 식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상표로 인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찜닭, 안동찜닭 같은 경우에는 안동찜닭 자체로는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동찜닭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고, 땡땡 안동찜닭이라고 했을 때 앞에 땡땡이 그 상표가 되게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명동 칼국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간에, 박간에, 뭐 이간에, 그런 거 식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제가 이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김간의 김밥 있잖아요. 김간의 김밥 같은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받았어요. 식별력을 인정받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흔히 있는 성, 뭐 김씨가 제일 많은데 김간애가 인정받았으면 나머지 성도 흔히 있는 성이 아닌 게 돼버리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면 김간의 김밥이 사용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김간의 김밥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인식을 해버린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3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사용해서
특정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된,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들은 예외적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인식된 그 자체의 상품만 가능한 거예요, 등록이. 예를 들어서 김간의 김밥은 김밥 서비스업, 김밥 체인점업으로 유명하지, 김간의 김밥에서 판매하고 있는 돈가스라든지 아니면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거는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돈가스 된장찌개 이런 거에도 출원하셨는데 그거는 거절됐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흔히 있는 성뿐만 아니라 앞에 이 식별력이 없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에 의해서 사후적으로는 식별력을 취득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려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필요도 있고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브랜드 네이밍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성질 표시 표장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커피빈입니다. 커피빈. 커피빈은 말 그대로 커피콩이잖아요. 커피콩 원재료 뭐 아니면 어떤 뭐 산지, 뭐 커피콩 사용 방법, 뭐 이런 거 그냥 커피콩 자체를 카페 네임으로 쓰는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인정이 안 됐죠. 근데 사용에 의해서 커피빈이라는 카페가 워낙 커지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커피빈이라고 써져 있으면 저거는 내가 알던 그 커피빈이다 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습니다.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고 하면 뭐 한 글자로 된 뭐 단어라든지 뭐 가, 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글자로 되어 있다라든지 흔히 있는 표장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 있는 표장 예를 들어서 뭐 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파 뭐 아니면 플러스 이런 거 자체 플러스 이런 거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거는 식별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탄사들 있잖아요. 뭐 오호, 뭐 아싸, 가오리 이런 거 이제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